이집트 왕국의 시조 정과랑 나르메르가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지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27세기 고왕국 이양조의 카센케미 왕은 호르스와 세트 신으로 양분된 종교 분쟁과 상하 이집트 내전을 진압하고 왕권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덕분에 후임왕 조세르는 종교와 정치가 완벽하게 결합된 신정일체의 강력한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조세르는 신성한 인간을 뜻하는 네체르케트라 불렸으며 석상에서 그의 모습은 단호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는 귀중한 광물인 터키석과 구리를 채굴하기 위해 시나이 반도로 수차례 원정대를 파병했으며 실제 시나이 사막의 돌산 와디 마그하라에서 조세르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기존 왕가의 뿌리인 아비도스에 무덤을 건설하는 관례를 깨고 대신 수도 멤피스의 서쪽 사카라 지역에 자신의 무덤을 건설했습니다. 조세르는 기존에 없던 독창적이고 웅장한 무덤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그의 곁에는 세계의 천재재상 이모탭이 있었습니다. 조세르에게 이모탭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는 왕의 석상 바닥에 새겨진 이모탭에 관한 찬사의 글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을 위한 첫 번째 재상, 상하 이집트의 책임자, 국세상서의 수호자, 역사의 기록자, 위대한 건축가, 헬리오폴리스의 대사제, 멤피스 최고신 프타의 아들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의 명성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학문과 의학의 신으로 추앙받았으며 토트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이집트 외과 치료법을 설명한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가 이모탭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파피루스에는 열상봉화법, 골절의 부목치료, 뇌출혈과 척추 손상에 의한 마비, 감염 예방과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석공 마스터로 암석 가공과 건축에서 여러 혁신들을 이루어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모탭이 실존했던 인물이자 엄청난 천재였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바로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인 사카라의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조세르 왕은 50세에 꿈을 꾸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던 중 하늘에서 빛나는 계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재상 이모탭은 왕을 위해 기존의 마스타바 형식을 뛰어넘어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형상화한 파격적 무덤을 시도했습니다. 이모탭은 왕의 궁전을 모방해 가로 750m, 세로 600m, 높이 11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성체와 같은 무덤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카라 무덤단지는 축구장 7개를 합친 넓은 공간으로 동서남북 방위의 성벽은 복잡한 요철 형태로 꾸며졌습니다. 성벽에는 14개의 가짜 모형문이 있으며 이는 왕의 용원 카가 지나가는 문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남동쪽 입구로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는 계단 피라미드 본체뿐만 아니라 파빌리온 신전 2곳, 넓은 광장과 제식용 공간, 거대한 곡물 저장구, 지하계단과 지하 매장실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 시설물이었습니다. 이는 파라오가 사후에도 계속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현대에도 잘 보존된 남동쪽 성벽의 입구를 들어서면 갈대 줄기들을 끈으로 묶어놓은 형태의 20쌍의 석회한 기둥들이 통로 양쪽에 늘어서 있습니다. 필라스터로 불리는 벽에 부착된 석회한 기둥을 사용해 파피루스나 용꽃 모양으로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최초의 건축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로의 천장을 나무 기둥이 아닌 석회한 판석으로 만든 것 또한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모탭의 필라스터 기둥은 후대 고대 그리스 신전 양식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입구 기둥들을 통과하면 헤브세드 축제가 열렸던 탁트인 광장이 나타납니다. 헤브세드란 즉위 30년을 기점하던 왕위 경신제의 최대 축제로 파라오의 건강이 나라의 풍요와 직결된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도리깨를 든 파라오는 아피스 신을 상징하는 소와 함께
이집트 국경을 상징하는 구역들을 뛰면서 자신의 활력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여름 축제 동안 파라오는 아문신의 창조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 나일강에서 자위를 하며 강물에 사정하던 의식이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력을 통해 나일강의 풍요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파라오의 중요 행사로는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오시리스의 척추로 불리는 제드 기둥을 세우는 축제 의식이 있습니다. 제드 기둥은 안정과 번영을 상징하는 대표적 부적 중 하나로 애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지하 통로 벽면에는 헤브세드 의식에 참여하는 왕의 모습이 여럿 발견됩니다. 벽화의 깃발 상단을 보면 늑대 자카를 볼 수 있으며 전쟁신 우프아우트입니다. 우프아우트는 장례 절차를 이끄는 아누비스 신의 원형으로 죽은 왕의 영혼을 인도하는 안내자로 믿어졌습니다. 헤브세드 축제 의식이 시작되는 두 개의 계단으로 만들어진 작은 플랫폼은 상하 이집트 통일 왕자를 뜻합니다. 동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신전들은 나무 기둥과 천막으로 만들었던 고대의 성소를 석회암 건축물로 구현한 것입니다. 사카라 피라미드 단지는 1930년대 고고학자 월터 에머리와 이집트 유물위원회 수장이었던 피에르 라카우에 의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복잡한 지하 계단과 통로들을 조사했으며 특히 동쪽 갱도 6, 7번 갤러리에서 약 4만 개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돌그릇과 항아리들을 발굴했습니다. 돌 항아리 대부분은 깨져 있었지만 온전하게 보존된 일부 작품들은 경이로운 석재 가공 기술력을 보여줘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상당수 돌 항아리에는 나르메르와 제르, 덴, 아네지브, 세메르케토와 같은 일왕조 초기 통치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아비도스 고분군에서 약탈했거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수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건축학자 장 필리페 라우어는 1930년대 사카라 피라미드 프로젝트에 잠시 참여했다가 이후 50년 인생을 계단 피라미드를 복원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계단 피라미드는 평범한 직사각형 마스타바 M1으로 시작해 단계적 증축을 통해 규모를 확장해 나갔음이 밝혀졌습니다. M1에서 정사각형 형태의 M2로 확장되었고 동쪽에 위치한 11개의 수직갱도 입구를 덮기 위해 M3 마스타바가 10m 더 확장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4층으로 마스타바를 쌓아 올려 40m 높이의 계단 피라미드 1번을 건설했습니다. 왕이 생각보다 장수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건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붙은 것인지 알 순 없지만 두 계단을 추가해 현재 6계단 피라미드로 확장 마무리되었습니다. 겨우 2개 층을 확장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피라미드 버전에 필요한 재료보다 4배 이상의 암석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대공사였습니다. 이모탭은 인공 석회암들을 수평으로 쌓지 않고 75도 빗각으로 기울여 배치하고 측면 응력을 감소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초의 M1 마스타바는 기존 마스타바처럼 흑벽돌을 이용해 만들었으나 이후 점차 더 크고 규격화된 높은 품질의 석회암 벽돌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 외벽은 모르타르가 드러나지 않게 순백의 투라 석회암을 빈틈없이 매끈하게 접합시켰습니다. 이는 계단 피라미드가 태양빛을 반사해 멀리서도 하얗게 빛나는 미적 효과를 높여주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이토록 드라마틱한 기술 발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피라미드 북쪽면에는 조세르의 전신 석상이 발견된 세르답이 존재합니다. 세르답이란 망자의 조각상이 놓여있던 작은 밀실의 사당으로 망자는 구멍을 통해 향냄새를 맡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세르답은 특이하게 하늘을 향하도록 기울어져 있으며 왕은 구멍을 통해 북쪽 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지하 세계의 규모 또한 엄청납니다. 지하 갱도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약 6km에 이르며 400개가량의 작은 내실들이 중앙 배장실을 중심으로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중앙 샤프트는 폭 7m에 깊이 30m에 이르는 수직 절벽으로 건물 1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같은 아찔한 깊이를 자랑합니다. 중앙 샤프트는 북쪽 입구에서 시작되는 긴 계단과 연결되며 계단을 이루고 있는 빽빽한 벽돌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원래 이곳은 과거 지진으로 벽면과 천장이 무너져 내려 돌무더기에 묻혀 있었으나 자이 하하스 박사의 주도 아래 14년 동안 잔해를 지우고 천장과 벽면을 포강하는 공사를 대대적으로 마무리한 끝에 2020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 개방된 남쪽 입구와 통로는 기원전 5세기 26왕조 때 만들어진 곳으로 통로 끝에 이르면 중앙 수직갱도와 석관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중앙 샤프트의 매장실 밑바닥은 지옥의 무적행처럼 느껴지며 60톤에 이르는 조세르의 웅장한 석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이 5m의 거대한 화강암 석관은 32개 조각으로 부서진 채 발견되었으며 독특한 온통형 마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실 벽면은 왕의 부활을 상징하는 북극성 별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매장실 주변 통로 측벽은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깔의 세련된 파이앙 스타일로 꾸며졌으며 당시 에나멜 유역과 코발트 염료를 이용해 자기를 구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광물학이 발달했음을 뜻합니다. 고대부터 광범위한 도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의 미라와 보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다만 갤러리 2번에서 젊은 여성의 골반뼈와 흉골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뼈의 방사성 탄소연대 결과는 묘하게도 조세로 왕보다 오래된 기원전 3000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계단 피라미드가 기원전 3000년 전 이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성벽 남쪽에는 독립적이고 깊은 지하 무덤을 가진 정체불명의 마스타바 건축물이 위치하며 아직 누구의 것인지 소유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이모탭을 존경했던 하트셉투트 여왕의 수석 건축가 세넨무트가 데이르 엘 바하리 신전 지하에 묻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이 하하스 박사는 이모탭이 묻힌 곳이 이곳 남쪽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이후 건설된 많은 피라미드 중 그 어떤 것도 이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지하세계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굳이 복잡하고 거대한 지하세계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선 저 멀리 이집트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엘레판티네 섬의 대기근 석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완의 엘레판티네 섬은 과거부터 태초의 심연에서 솟아오른 벤벤 언덕으로 신성시되었으며 아프리카 누비아 왕국과의 경계이자 무역과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나일강을 공급하는 크눔신이 물레를 이용해 흙으로 인간을 빚어 창조했다고 믿어졌으며 나일강 침수의 여신 사테트를 섬기던 고대 신전이 선왕조 시대부터 존재했던 곳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근원은 나일강이었습니다. 만약 신의 축복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고 수년간 가뭄이 지속된다면 신이 내린 죽음의 저주이자 대재앙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엘레판티네 섬의 대기근 석비는 기원전 200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만들어졌으나 그 내용은 조세르 왕 때 일어난 7년간의 가뭄과 대기근을 소설하고 있습니다. 석비 상단부에는 조세르 왕이 나일강과 관련된 크눔, 사테트, 아누케트 3명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비문 내용의 시작은 7년간의 끔찍한 가뭄으로 백성들이 약탈과 살인, 기아, 무질서로 고통받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조세르 왕은 들끓는 민심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모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모탭은 가뭄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고대의 비밀 지식이 보관된 지식의 창고 토트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문서에서 나일강의 발원지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고대의 크눔신이 거주하던 엘레판티네 섬인 것을 알아내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크눔신전에서 이모탭은 몇 날 며칠 제사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크눔신을 만나 나일강의 봄남을 간청하였습니다. 이모탭이 크눔신전과 사테트 신전을 화려하게 재건축하고 제사를 드리자 나일강의 범람이 재개되었습니다.
7년의 가뭄은 끝이 났고 왕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모탭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모탭은 7년간의 대기근을 겪으며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비상용 지하수와 상수도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국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수로와 우물이 대대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단 피라미드 지하 매장실 주변에 미로처럼 얽힌 수직 갱도와 수평 통로들은 이모탭이 당시의 우물과 고대의 수로를 상징적으로 재현한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조세르의 후손이자 쿠프의 할아버지인 훈이왕은 메이돈 피라미드를 만들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엘레판티네 섬에 아주 작은 미니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마누 세이프자데의 연구에 따르면 섬의 미니 피라미드는 무덤이 아닌 관측용으로 건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관측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프데트 여신, 즉 시리우스 별입니다. 아름답게 푸른색으로 반짝거리는 시리우스는 유관상 가장 밝은 항성이며 오리온 벨트 3성의 연장선에서 밝게 빛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리우스는 북극성과 더불어 고대 이집트 문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별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달력이 나일강 봄남 시계를 알리는 시리우스의 헬리오칼 라이징을 기준으로 한 시리우스 태양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헬리오칼 라이징이란 5-6월 동안 시리우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6월 말 나일강 봄남이 시작될 때 동뜨기 직전 찰나의 시간 동안 시리우스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프데트 여신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남은 나일강 범람과 생명력의 부활로 여겨졌기 때문에 헬리오칼 라이징은 새해의 시작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새해 새벽 신관은 시리우스의 신출과 나일강 수위를 함께 관찰해 왕에게 보고하였고 그 해의 풍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북극성이 공간과 위치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시리우스는 달력과 시간의 기준점이자 나일강 범람을 알리는 축보라 할 수 있습니다. 훈이왕은 시리우스를 가장 빨리 확인하기 위해 최남단 엘레판티네 섬에 미니 피라미드 관측소를 제작했을 것입니다. 실제 미니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관찰자 눈높이는 대략 13m로 멀리까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방위각은 동서남북이 아닌 시리우스가 떠오르는 116도 남동쪽을 바라보도록 비틀어져 있습니다. 섬 안의 사테트 신전의 방위각 또한 남동쪽 116도로 동일하게 시리우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피라미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여왕의 방 남쪽 샤프트 또한 소프데트 여신 시리우스를 향합니다. 나일강을 상징하는 사테트 여신과 시리우스 별을 상징하는 소프데트 여신은 나중에 이시스 여신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년을 주기로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별과 강의 신비한 자연 법칙을 신화와 건축에 녹여낸 고대인의 감수성이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나일강의 축복과 번영이 영원하길 기원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열망이 하나로 모아져 피라미드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모탭은 자신이 개발한 건축 기술의 비전들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해 엘리트 석공 그룹을 양성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덕분에 피라미드 건설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고왕국 시기 동안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성공적으로 제작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모탭이 처음 설계했던 원대한 밑그림 안에서 아름다운 자연 법칙과 신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동일한 테마로 각각의 피라미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